지금 일본이 떠들썩합니다. 일본의 유명 정치부 기자가 한국 취재를 다녀온 후 충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 기자. 그녀는 대체 어떤 진실을 마주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가족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니시오 리카입니다. 일본의 유력 신문사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 명함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정치부 기자라는 직함이 아직도 가슴 한켠을 설레게 하니까요. 아버지는 현직 국회의원이시고 저희 가문은 대대로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가문의 딸로서 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일본의 위대함을 가르치셨죠.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지모토 부장이 저를 호출했죠. 부장실 문을 열자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죠. 니시오 기자,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를 써주게. 최근 한국의 경제와 정치 위기를 다루는 심층 취재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늘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라고 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취재를 위해서는 직접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부장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 기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기사를 쓰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테고요. 부장님께 취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뉴스들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다루고 있었죠.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까지 이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늘 일본을 비판하고 과거사 문제를 들추며 배상을 요구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일본 기자라는 걸 알면 적대적으로 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문제점을 파헤쳐 일본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 친절한 시민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가 쓸 기사는 분명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 터미널의 모습에 순간 놀랐죠. 일본의 공항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가 싶었죠. 입국 심사대에는 사람 대신 자동 심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여행객들은 줄도 서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죠. 일본의 공항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한 후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사람들이 지갑을 꺼내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철도에 탑승하자 객차 내부는 깨끗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죠. 심지어 열차 내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와 환승 정보가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이건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상일까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는 동안 모든 안내가 4개 국어로 제공됐고 역사 내 시설들도 최신식이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다들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했다고 놀라시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아직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이나 서비스 문화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사님은 오히려 일본의 장점을 인정하고 계셨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첫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박 교수님과의 만남이죠. 원래는 한국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인터뷰를 하려 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었을까요? 아침 일찍 서울대학교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박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위해서죠. 저는 단단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했죠. 박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쌓여 있었죠. 니시오 기자님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박 교수님은 제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똑바로 앉은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 현상까지 모두 한국의 약점이 될 만한 주제들이었죠. 하지만 박 교수님은 제 질문에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각 문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니시오 기자님, 혹시 할아버지께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일본 정치 가문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외무성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니시오라는 성씨를 가진 고위 관료가 해방 직후 한국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박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박 교수님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보면 최근 디지털화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서 일본 외무성 문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1940년대 후반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니시오 케이스케,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할아버지께서 해방 후 한국에서 활동하셨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것도 단순한 업무가 아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철 사이에서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북촌의 한 주소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가문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망설임 끝에 북촌의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옥이 즐비한 골목을 걸으며 주소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문을 두드리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오래된 한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 나오셨습니다. 이승재 할아버지셨죠. 사진 속 그 젊은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니시오 케이스케의 손녀딸이라고요? 이승재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니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골동품들과 옛 사진들로 가득한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 질문에 이승재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차를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니시오 씨는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 위험한 시기에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몰래 도와주신 분이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승재 할아버지는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리에 보관된 문서들이 가득했죠. 1940년대 후반 혼란스러운 시기에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관료로 일하시면서 뒤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덮으려 했기 때문이죠. 당신의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니시오 씨는 이 일이 알려지면 가문의 누가 될까봐 비밀로 하셨으니까요. 이승재 할아버지의 서재 한쪽 벽에는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봤던 것과 같은 사진도 있었죠. 할아버지와 이승재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1947년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니시오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셨죠. 덕분에 많은 동지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승재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가들을 도우셨는지, 그리고 해방 후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이죠. 니시오 씨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온다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해가 저물 때까지 이승재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는 낡은 앨범 하나를 주셨죠. 이건 당신 할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사진, 메모.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글이 있었죠.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할아버지의 용기와 신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취재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문제점만을 파헤치려 했던 원래 계획 대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하기로 한 거죠. 첫 취재지는 강남의 스타트업밸리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모여드는 곳이죠. 한 IT 기업의 대표를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기술력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싶었죠.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홍대 거리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만난 한 일본어 학원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만화도 읽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일본 음식도 즐깁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죠. 길거리에서는 일본 노래가 흘러나왔고
일본 레스토랑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반일 감정이 심한 한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공예를 하시는 장인님을 만났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도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죠. 서로 배우면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통 도자기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며 한일 양국이 얼마나 깊은 문화적 유대를 가졌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한 대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IT 산업과 한일 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죠.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하는 모습과 일본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은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죠. 명동의 한 카페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던 중 옆자리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몰랐어.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 보였죠.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강변을 거닐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고 가족들은 자전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온다고 하셨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변화하는 한국, 공존하는 미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됐죠. 손에 쥔 취재 노트에는 애초 회사가 원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가득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후지모토 부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부장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한국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파헤치는 기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기사는 달랐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의 기술 혁신과 문화적 발전, 그리고 양국이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죠. 부장의 얼굴이 기사를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굳어갔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기사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장은 기사를 전면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날 저녁,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노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죠. 이미 소식을 들으셨던 겁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당장 기사를 수정하고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진실도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지지한다고 할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후지모토 부장은 제 사직서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신문사의 손실이 될 거라고 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는 동안 많은 것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다른 신문사 국제부에서 보낸 제안이었죠. 한일 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파원 자리였습니다. 짐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시작이구나.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저도 진실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고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지녀야 할 자부심과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문사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국제부 특파원이라는 직함이 아직은 어색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첫 과제는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2시간씩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죠. 처음에는 낯선 문자와 발음에 헤매기도 했지만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에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취재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통역 없이도 한국의 학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었고 현지 뉴스와 자료들도 직접 읽을 수 있게 됐죠. 특히 양국의 역사 자료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았고 도쿄대학교 연구실에서는 일본 측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양국의 시각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고민했죠. 첫 기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상처받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독자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제 기사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현재 모습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취재를 하던 중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할아버지 세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것이었죠. 제 할아버지처럼 양국의 화해를 위해 노력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격동의 시기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했던 사람들이 양국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지만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진실들이 하나둘 빛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양국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강연 요청도 늘어났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각을 전했고, 기업에서는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조언했죠. 제 이야기가 조금씩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냉담한 시선이 아프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지지와 동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서울 국제컨벤션센터 한일 문화교류 행사장에 섰습니다. 3년 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오늘은 기조연설자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그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는 때로는 두려움이었고 때로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죠. 연설이 끝나고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더 많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